한 줄기 물빛이 대서양의 고요한 물 위로 어둠을 가릅니다. 타이타닉호는 파도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승객들은 잠들어 있었을 때 갑자기 무시무시한 흰색 모양이 불빛에 잡힙니다. 그 운명적인 빙산이 전설적인 배의 측면을 산산조각내기 직전이에요. 1912년 4월 14일 꽤 특이한 타원형의 거대한 빙산 사진이 찍히기 불과 이틀 전입니다. 이 빙산은 10만 년 전에 내린 눈으로 인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어요. 연구원들은 빙산의 기원을 알아내기 위해 컴퓨터 모델링을 사용했습니다. 1912년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바람과 해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추가했어요. 그 빙산이 아마도 남서 그린란드에 있는 작은 빙하 무리의 일부일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과거 어느 해에 그러한 빙산의 경로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악명 높은 얼음 덩어리는 그린란드에서 콘월에서 더 남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배가 이틀 후에 그 지역을 통과했더라면 빙산은 충돌 지점에서 멀리 이동했었을 거예요. 처음에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빙산의 무게는 7,500만 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빙산의 무게는 150만 톤에 불과했습니다. 충돌 당시엔 아마 이미 몇 달 동안 녹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무시무시한 괴물이었죠. 타이타닉이 침몰했을 때 빙산의 길이는 120m였습니다. 표면의 30m 이상이 물 위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타이타닉호를 침몰시킨 것이 슈퍼문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날 밤 1400년 만에 희귀한 달 현상이 있었어요. 정상적인 조건에서 빙산은 녹거나 질량의 대부분을 잃지 않은 채 그렇게 남쪽으로 멀리 이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슈퍼문은 빙하를 평소보다 훨씬 더 빨리 끌어낸 비정상적인 만조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천천히 먹어치우는 특정한 종류의 박테리아가 있어요. 소금 부식, 해류, 낮은 온도, 그리고 이 녹을 먹는 미생물이 잔해 전체를 먹어치울지도 몰라요. 미국 여배우 도로시 깁스는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어요. 그녀는 살아남았고 뉴욕에 도착했을 때 거의 즉시 Saved from the Titanic 이라는 영화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화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한 달 만에 개봉했어요. 그리고 영화에서 그녀는 심지어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 있었던 같은 신발과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영화는 당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유일하게 알려진 영화본이 화재로 파괴되었어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14년 전에 퓨틸리티라고 불리는 소설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소설은 마치 모든 사건을 예측한 것처럼 보였어요. 줄거리는 항해 중 침몰한 타이탄이라고 불리는 가상의 배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타이탄은 타이타닉과 거의 같은 크기였고 둘 다 4월에 침몰했어요. 그리고 침몰의 이유도 빙산과의 충돌이었어요. 실제 배와 가상의 배 모두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묘사됐습니다. 그리고 둘 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구명보트의 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충분하지 않았어요. 영화에서처럼 타이타닉에서도 실제 사랑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3쌍의 부부가 신혼여행으로 타이타닉을 타고 여행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커플은 뉴욕 메이시스 백화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타이타닉호가 빠르게 가라앉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자 아내는 남편 없이 구명보트에 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직도 여자들과 아이들이 배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자신의 코트를 하녀에게 줬어요. 하녀를 구명정에 타도록 했고 따뜻하기를 원했어요. 아내는 끝까지 남편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이타닉호가 빙산이 아니라 미라 때문에 침몰했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원전 1000년경 이집트의 도둑들의 도시에 살던 한 신비한 여성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여자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지만 여사제로 알려져 있어요. 그녀의 미라는 나무로 만든 관에 넣어졌고 그녀의 얼굴 이미지와 신비한 비문이 있는 큰 뚜껑으로 덮였습니다. 이 장소는 19세기 전반까지 숨겨져 있다가 우연히 한 무리의 현지인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평화를 방해했어요. 아무도 영문을 모르지만 그 미라는 그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몇십 년 후 영국에서 온 부유한 친구들의 무리가 이집트로 여행을 갔고 검은 눈이 공허를 들여보는 듯한 여사제의 모습이 담긴 빈 미라관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그걸 사기로 했어요. 하지만 구매자는 관을 받기도 전에 같은 날 밤에 사라졌습니다. 그 그룹의 모든 구성원들은 사고로 당했어요.
그 관은 여러 곳으로 옮겨졌지만 몇몇 사람들에 의하면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로봇 잠수함이 이 전설적인 배의 잔해를 찾는데 7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배의 잔해는 대서양 아래 거의 4,000m 아래에 놓여있고 두동강이 나 있어요. 왜 배가 부서졌을까요? 아무도 정확히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배가 빙산과 충돌했을 때 안으로 들어간 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압력이 너무 강해서 배의 바닥 구조물에서 시작하여 배가 두 부분으로 분리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선체 리벳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광석 재련의 잔여물인 슬래그가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것은 금속이 분열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이타닉은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으로 많은 결점이 있었어요. 물이 새지 않아야 하는 격벽은 완전히 밀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칸 사이를 흐르고 결국 배를 가라앉게 했어요. 배의 리벳의 철과 선체의 강철은 높은 유황 함량, 차가운 온도, 그리고 빠른 속도 때문에 결국 망가졌습니다. 강철은 산산조각이 났고 리벳은 쉽게 튀어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타이타닉호는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24배 더 빨리 가라앉았습니다. 만약 타이타닉이 옆면으로 빙산에 부딪히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혔다면 아마도 계속 떠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승무원들은 쌍안경이 없었을까요? 빙산을 제때 발견하고 심지어 재앙을 피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타이타닉호의 쌍안경은 보관함에 잠겨져 있었습니다. 오직 한 명의 승무원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배가 출항하기 직전에 배 밖으로 이송됐어요. 그는 나중에 열쇠를 건네주는 것을 잊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쌍안경이 없었더라도 선원들이 경고를 받았다면 배는 항로를 바꾸고 충돌을 피할 시간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중요해요. 누군가가 그들에게 경고했어요. 사건이 발생하기 약 1시간 전에 비교적 타이타닉호에 가까이 있던 SS 캘리포니아호는 밀집된 필드 얼음 때문에 멈췄다고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 선장에겐 경고가 전달되지 않았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무선 담당자는 그것이 다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SS 캘리포니아호는 무선 통신사가 비번이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무선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타이타닉호의 승무원들이 착시 현상 때문에 빙산을 제 시간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의 대기 상태는 아마도 초굴절을 일으켰고 빙산을 위장했을 수도 있어요. 결국 배가 빙산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까이 접근할 때까지 아무도 그 빙산을 보지 못했습니다. 빙산을 발견한 순간과 충돌까지는 1분도 채 지나지 않았어요. 겨우 37초였어요. 그리고 타이타닉호가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데는 2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1849년 10월 3일 볼티모어의 지역신문의 기자 조셉 워커는 선술집에 갔었어요. 건물에 거의 다 왔을 때 한 남자가 시궁창에 누워있는 걸 봤어요. 워커는 그 남자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 다가갔죠.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상태가 안 좋아 보였고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워커는 이름을 물었어요. 남자는 대답했죠. 제 이름은 에드거 앨런 포예요. 모든 무섭고 신비로운 것들, 추리소설, 공상과학소설은 에드거 앨런 포에서 비롯되죠. 그는 수천 명의 작가들과 감독들이 무섭고 매혹적인 이야기를 만들도록 영감을 준 완전히 새로운 장르를 발명했어요.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들 중 한 명이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삶은 어둡고 극적이었어요. 그리고 포의 인생의 끝은 자신의 이야기만큼이나 어둡고 미스터리예요. 포는 1809년 매사추세츠 보스턴의 연극 배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생애 첫 비극은 포가 겨우 2살이었을 때 일어났어요.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가족을 버린 후 포는 고아가 되죠. 리치먼드 출신의 존과 프랜시스 앨런 부부가 이 어린 소년을 아들로 맞이했어요. 존은 에드거의 양아버지로 여겨져요. 존 앨런은 상인이었는데 많은 돈을 벌었으며 에드거에게 훌륭한 교육을 제공해 주었죠. 포는 도박하길 좋아하던 버지니아 대학에 입학했어요. 어느 날 에드거는 많은 돈을 잃었어요. 빚은 갚을 수 없었고 양아버지는 그를 돕기를 거부했어요. 빚 때문에 포는 자금을 빼앗기고 또 다른 개인적인 비극이 일어난 리치먼드로 끌려갔어요. 이 젊은 작가는 아름다운 소녀 사라 엘마이라 로이스터와 사랑에 빠졌어요. 에드거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다른 남자를 선택했고 결국에는 약혼을 했어요.
그로 인해 에드거는 크게 상심을 했고 아마도 그 상처가 글을 쓰기 시작하게 된 강한 충격이 되었을 거예요. 포는 영국 시인 바이런 경을 좋아했고 시와 단편 소설을 써서 돈을 벌고 싶어 했어요. 18살에 포는 보스턴으로 이사를 가 첫 번째 책인 테머레인과 다른 시들을 출판했어요. 이것으로는 아무 돈을 벌지 못했어요. 배포되지도 않았고 평가되지도 않았어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책의 존재를 의심했었는데 1876년 영국 박물관에서 사본을 발견했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테머레인과 다른 시들은 총 50권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 12권만 남아있어요. 희귀서적 전문가들은 에드거 앨런 포의 첫 번째 책을 19세기 미국 문학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본들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2009년 이 책은 경매에서 8억 원 이상에 팔렸어요. 그리고 이 이전 사본은 3억 원에 팔렸어요. 하지만 포는 그 책에 대해서는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그는 빚을 지고 부정적인 생활 방식을 취하며 단편 소설을 계속 썼어요. 포가 2년 동안 군대에 복무해야 했기 때문에 그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 후 포는 뉴욕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다른 작가들의 이야기에 대한 논평을 많이 썼던 지역 잡지의 비평가로 취직했어요. 이 일을 하는 동안 포는 문학의 가혹한 비평 스타일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자기만의 시도 썼고 어느 날 성공했어요. 1845년 포는 가장 유명한 시인 까마귀를 썼어요. 이 시는 한 남자가 짝사랑을 경험하고 어두운 저녁에 말하는 까마귀와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예요. 그 시는 에드거를 유명한 시인으로 만들어 주었죠. 까마귀는 나라의 거의 모든 잡지와 신문에 실렸어요. 사람들은 거리에서 에드거 포를 알아보고 그의 시를 인용했어요. 뉴욕의 상류사회는 그를 사교클럽에 초대했어요. 포가 마침내 유명해진 거예요. 국제적인 성공을 거두었죠. 작가라면 누구나 원할 법한 명성을 가졌지만 여전히 돈은 많지 않았어요. 그는 까마귀로 9달러에서 15달러를 받았고 출판된 판본의 경우에는 약 120달러의 수수료를 받았어요. 그나저나 에드거는 자기가 글을 써서 번 돈으로 겨우 살아낸 최초의 미국 작가였어요. 15달러는 그 당시에도 많지 않았지만 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에게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비록 마침내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스스로를 부양하기도 힘들었어요. 게다가 빚더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의 대부분을 빚진 사람들에게 줘야만 했죠. 1846년 초까지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우선 문학평론가로서의 정규직 자리를 잃었어요. 일하던 잡지사는 파산했고 포는 또다시 돈이 없게 되었어요. 그의 주 수입원은 강의였어요. 참석한 사람들은 작가의 밝고 대담한 퍼포먼스를 즐거워했어요. 그는 불공정한 문학 사업과 그 시대의 많은 작가들을 비판했어요. 또 인상적인 시를 읽는 밤도 열었어요. 포의 퍼포먼스에 대한 평은 항상 좋았지만 왠지 모르게 이 강의들의 인기는 티켓 가격과 같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포와 그의 아내 그리고 장모는 함께 브롱크스로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났어요. 작가의 아내인 버지니아 포가 24살의 세상을 떠난 거죠. 사람들이 말하길 에드거 포는 이 상실감에서 감정적으로 회복하지 못했다고 해요. 포는 강의와 단편 소설을 계속했어요. 또 마음속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시 결혼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인지 그는 여전히 선술집이나 술집을 자주 드나들었어요. 1849년 9월 27일 포는 버지니아 리치먼드에서 필라델피아로 가는 증기선에 올라탔어요. 그는 한 미국 시인의 시집을 편집하는 일을 맡게 되었죠. 다음 6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10월 3일 포를 알고 있던 조셉 스노드그래스 박사는 볼티모어 지역 신문기자 조셉 워커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워커는 시궁창에서 더러운 옷을 입은 남자를 발견했다고 썼어요. 그 남자는 화가 많이 난 것 같았고 이름은 에드거 앨런 포라고 했어요. 포는 필라델피아로 가서 시를 편집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들은 스노드그래스 박사는 놀랐어요. 스노드그래스 박사는 바로 가서 선술집에 있는 포를 찾았어요. 그의 눈은 공허했고 알아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의사는 그를 바로 병원으로 보냈어요. 포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지 못했어요. 존 모란 박사만이 작가의 생애 마지막 몇 시간 동안 소통한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1849년 10월 7일 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란 박사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었어요. 일설에서는 작가가 광견병에 걸렸다고 해요. 19세기에 이 병은 흔했거든요. 혼란과 환각을 일으켜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모순이 있어요. 광견병에 감염된 사람들은 물을 무서워해요. 포는 물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또 다른 버전에는 에드거는 자기들의 여동생이 이 작가와 결혼하는 걸 원치 않았던 사라 로이스터 쉘튼 형제의 공격을 받았다고 해요. 포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뇌에 손상을 입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왜 발견되었을 때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에드거는 마지막 날 밤에 레이놀즈라는 이름을 여러 번 불렀지만 이 남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2006년 과학자들은 포의 머리카락을 분석했고 에드거의 비소 수치가 높았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물질은 심장 문제와 다양한 질병들을 유발했지만 에드거의 죽음의 주요 원인은 아니었어요. 또 운명의 날을 얼마 앞두고 작가의 체내 수은 수치가 264%나 뛰었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수은은 환각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게 작가의 이상 행동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중금속들은 포에게는 해로웠지만 그의 안 좋은 결말의 이유는 아니었어요. 포의 전기 작가 중 한 명은 누군가가 포가 발견된 선술집 근처에서 작가를 강탈했을 수도 있다고 해요. 아직 정확한 답은 없어요. 에드거 포의 살면서의 죽음은 그의 문학 작품만큼이나 미스터리해 보여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영국 터빌 마을에 있어요. 1871년입니다. 여기 한 거리에서 특별한 집을 찾아볼 수 있어요. 다른 집과 다를 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을 머물면서 뭔가를 기다려요. 집 문이 열려요. 거기서 어른 몇 명이 나와요.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소문이 다 사실이었다고 말했어요. 여자가 현관으로 나가 몇 명 더 들어오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중 한 명이에요. 안으로 들어가 방으로 가서 11살짜리 여자아이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걸 봐요. 소녀는 창백하고 말랐어요.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끄러운 대화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깨지 않아요. 소녀의 어머니는 소녀가 잠든 지 6개월이 지났다고 해요. 여러분이 방을 나오니 뒤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잠든 소녀를 직접 보기 위해 들어가요. 이것은 역사상 가장 오래 잠들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9년 동안 잠을 잔 엘렌 세들러라는 이름의 소녀가 세운 기록이에요. 그녀는 19세기 후반 영국 터빌 마을의 한 대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엘렌은 12번째 아이였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부유하지 않았고 겨우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들과 딸들에게 집안에 도움이 되도록 가르쳤어요. 그리고 엘렌도 예외는 아니었죠. 엘렌이 11살이 되었을 때 근처 마을에서 보모로 일하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동안 엘렌은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두통, 통증을 느꼈고 어떤 졸음을 느꼈어요. 이 증상들이 너무 심해져 소녀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엘렌은 부모님이 보낸 병원이 있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들은 병명을 진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엘렌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어요. 그들은 이 불쌍한 소녀를 치료하기 위해 18주를 보냈어요. 그 결과 여전히 건강이 좋진 않았지만 엘렌은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죠. 집에 돌아온 후 그녀는 심한 두통과 졸음을 경험했습니다. 엘렌 세들러의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엘렌은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엘렌은 9년이 지난 후에야 깼어요. 그동안 엘렌의 어머니가 엘렌을 돌보았어요. 우유와 차를 먹였죠. 잠든 소녀는 살과 힘이 빠지고 있었어요. 곧 온 마을 사람들이 엘렌에 대해 알게 됐어요. 사람들은 이 특이한 현상을 보기 위해 엘렌의 집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엘렌을 보고 깨우려고 해봤고 엘렌에 관한 걸 친구에게 알렸죠. 잠든 소녀에 대한 소식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엘렌은 구경거리가 됐어요. 몇 년 동안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보기 위해 영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죠. 사람들은 엘렌의 가족이 살던 집을 잠든 작은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사와 기자들이 찾아왔어요.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한 기자는 소녀의 몸이 약하고 너무 부드러웠다고 묘사했습니다. 발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파랬어요. 아이의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생명이 서서히 그 몸에서 떠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소녀의 가족은 딸을 돌보기 위해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모두 연기라고 생각했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머니는 의사가 엘렌과 같이 오래 있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가 엘렌이 깨어나지 못하게 매일 수면제를 먹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깨어나 창가에 앉아있는 소녀를 보았다고 했어요. 또 소녀의 어머니는 런던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해주겠다는 의사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의사들의 공식적인 진단이 없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진실을 다 알아내진 못할 것 같아요. 엘렌이 혼수 상태에 빠진 걸 수도 있고 19세기 과학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질병으로 고통받은 걸 수도 있어요. 통제할 수 없는 졸음을 경험하는 만성 수면 장애일 수도 있고요. 길을 걷다가 너무 잠이 와서 땅에 거꾸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엘렌은 대가족에서 자랐고 일찍이 힘든 일에 익숙해졌을 거예요. 아마도 심한 피로와 수면 부족이 기면증을 유발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이야기의 결말은 좋아요. 어느 날 엘렌 세들러가 깨어났어요.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가족들이 9년간 잠들어 있었다고 알려줬을 때 아주 놀라워했습니다. 소녀의 성장이 조금 느려졌고 시력도 나빠졌지만 건강은 나쁘지 않았어요. 엘렌은 결혼을 하고 6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1911년 약 5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가장 오래 깨어 있었던 기록을 세운 사람에 대한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봅시다. 1964년 1월 18살의 고등학생 랜디 가드너는 몇 주 동안 자지 않고 깨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험은 12월에 시작해 1월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날 때 랜디는 기분이 꽤 괜찮았다고 했어요. 이 사건은 기네스북에 올랐고 과학자들이 인간의 뇌구조에 대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게 해줬어요. 랜디는 잠과 관련된 학교 과학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 했어요. 랜디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깨어 있어야 했고 그의 친구는 랜디가 항상 깨어 있는지 확인해야 했죠.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랜디의 친구는 피실험자의 몸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변화를 기록한 일기를 썼습니다. 랜디의 첫 이틀은 쉽게 버텼어요. 계속 일어서서 자러 가지 않았죠. 3일 후 인지 능력과 감각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넷째 날 랜디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는 집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감귤류 냄새를 맡았어요. 레몬과 오렌지의 향이 안 좋은 컨디션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낮 동안 랜디는 농구를 하고 친구들과 볼링을 치러 갔어요. 밤에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지루했어요. 그럼에도 랜디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랜디는 굉장한 농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신체적 능력은 변하지 않았어요. 말은 분명하고 논리적이었어요. 이때쯤 전국의 뉴스에서 랜디와 그의 실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랜디가 깨어있는데 도움이 되었죠. 과학자들이 랜디를 찾아왔어요. 수학 문제로 그들은 랜디의 지적 능력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랜디는 형편없는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수학에서 예시를 풀고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잊어버렸어요. 과학자들은 랜디의 뇌를 스캔해 활동 데이터를 기록했어요. 그러고 나서 1964년 1월 8일 새벽 2시 랜디는 잠을 자지 않고 이전의 기록을 깼습니다. 그는 264시간 동안 깨어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랜디가 잠들었을 때 머리에 전극을 부착하고 뇌 활동을 관찰했습니다. 랜디는 몇 시간 잠을 자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워 14시간이 지난 후에야 일어났습니다. 랜디는 아주 기분 좋게 학교에 갔어요. 모두가 놀라워했어요. 뇌에 많은 부담이 되는 이 실험의 부정적인 결과는 없어 보였습니다. 랜디는 예전처럼 공부하고 농구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과학자들은 뇌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랜디의 뇌가 그동안 선잠을 내내 자고 있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것은 마이크로 수면이라고 불리는데 흥미로운 건 이걸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엄밀히 말하자면 자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미 모두들 이 기록에 대해 잊었어요. 랜디는 자랐고요.
어느 날 한 기자가 랜디의 실험을 기억하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랜디는 실험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넘어가진 않았다고 인정했어요. 우리는 사막 아마존 숲 무인도에서 몇 주 동안 살아남은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사람이 얼마나 강인하고 적응력이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 중 정말 놀랄만한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대서양 바닥에 가라앉은 배 안에서 3일 동안 살아남았어요. 산소 탱크, 전기, 통신수단, 음식도 없었죠. 사건은 2013년 나이지리아 해안을 따라 대서양을 항해하던 예인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른 아침 작은 폭풍이 있었어요. 예인선은 기름 탱크가 있는 배를 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배와 충돌했고 케이블이 끊어졌어요. 새벽 4시 30분 예인선이 전복됐습니다. 갑판 전체가 물에 잠겨 있었고 배의 선체는 수면 위로 돌출되어 있었어요. 배는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12명의 승무원들은 모두 잠긴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바다에는 해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대비해서 선원들은 모든 선실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방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인 해리슨 오키나는 이 시간에 화장실에 있었어요. 화장실이 뒤집어졌고 해리슨은 천장에 떨어졌어요. 모든 옷과 화장실 선반이 그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놀란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다른 선원들의 비명을 들었을 때 그는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리슨은 일어서려고 애썼어요. 벽을 붙들고 천천히 선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위가 그의 머리 위까지 올라갔어요. 해리슨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두려움에 이끌려 그는 직감적으로 기계실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작은 에어포켓이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물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물에 잠기지 않았고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해리스는 그 순간 이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마실 물과 음식이 없었습니다. 춥고 눅눅한 방이었어요. 바닥은 물에 잠겼고 해리슨의 발은 얼기 시작했습니다.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었어요. 그는 방 안에서 탄산음료병과 2개의 손전등이 달린 구명조끼를 발견했습니다. 이때쯤 그는 30m 깊이의 해저로 내려갔어요. 약 10층 건물 높이에요. 배의 선체가 물의 압력에 눌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해리스는 문 밖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했어요. 상어와 다른 물고기들이 갑판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이 시점에서 해리스는 희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식량 부족과 압력은 주요 문제가 아니었어요. 에어포켓은 작았고 이것은 산소가 거의 없다는 걸 의미했죠. 24시간마다 평균적인 사람은 약 10평방미터의 공기를 소비합니다. 해리슨이 숨쉴 시간이 하루도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이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 60시간 동안 그런 조건에서 살아남았어요. 그건 물 덕분이었어요. 배 주변의 강력한 압력은 공기를 약 4배로 압축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그의 호흡이었어요. 숨을 들이마실 때 우리는 산소를 흡수합니다. 숨을 내쉬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돼요. 이산화탄소의 공기 중 농도가 5%일 경우 건강에 위험합니다. 해리스는 천천히 이산화탄소로 방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갈 수 없었죠. 매 시간마다 숨쉬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그는 운이 좋았어요. 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해리스는 움직여서 물을 다른 방향으로 튀겼어요.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물의 면적을 늘리고 이산화탄소 수치를 위험 수치 이하로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위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체온증은 어둡고 추운 방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상태죠. 추워지고 세상에 대한 인식은 왜곡돼요. 자신이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억을 잃고 심지어 터미널 버로잉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이 이상한 행동은 사람들이 저체온증이 발생할 때 밀폐된 방 안에서도 작은 숨을 곳을 찾으려고 하는 현상입니다. 심지어 맨손으로 차가운 바닥을 파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동시에 2시간 안에 빠르게 얼고 의식을 잃습니다. 해리슨의 방은 아래서부터 차가운 물로 가득 찼어요.
만약 그가 몇 시간 동안 바닥에 있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매트리스로 작은 플랫폼을 만들 수 있었고 살짝 수면 위에 있을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두려움과 절망이 생존자의 마음을 조여왔습니다. 그가 나갈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그렇게 깊은 곳에는 아주 적은 양의 햇빛이 통과하기 때문에 해리스는 빛을 볼 수 없었어요. 음료수병은 거의 비어 있었고 손전등은 작동을 멈췄죠.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구조대는 가까이 있었어요. 구조대원들이 근처에서 생존자들을 찾는 동안 그는 자신의 가족과 삶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해리스는 잔해의 구멍을 통해 한 줄기 빛을 알아차렸어요. 잠수부들이 해저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해리스는 에어포켓에서 나와 구조대원들을 향해 헤엄쳤습니다. 어둠을 뚫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잠수부의 손전등에서 나오던 한 줄기 빛이 사라졌습니다. 해리스는 필사적으로 다이버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갑판 반대편 끝에 있었어요. 산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해리스는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폐에는 공기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질식하기 직전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절망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유일한 구원의 기회였죠. 호흡을 가다듬고 폐에 산소를 보충한 후 해리스는 두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그는 방에서 나와 다이버를 발견했어요. 있는 힘을 다해 그들을 향해 헤엄쳤습니다. 구조대원은 해리슨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뒤에서 그의 목을 두드리며 손을 꽉 잡았어요. 다이버는 처음에는 겁을 먹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앞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해리스는 산소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방으로 헤엄쳐갔고 구조대원을 이끌었어요. 인터넷에서 다이버의 카메라로 녹화한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겁에 질린 해리슨이 방에서 다이버와 회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구조대원들은 그에게 산소 마스크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믿지 못했죠. 해리슨은 압력 때문에 수면 위로 바로 올라오지 못했어요. 해저에서 약 60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건강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압력 수준을 천천히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잠수부들은 그를 감압 챔버에 넣어 서서히 외부 압력을 낮췄어요. 그러고 나서 해리스는 밖으로 나와 별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루 동안 바다 밑바닥에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60시간 동안 물속에 있었다는 걸 알고는 매우 놀랐습니다. 또한 그는 모든 선원들이 자신을 잊고 애초에 배를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해리스는 여전히 에어포켓이 있던 방에 대한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내에게 침대가 가라앉고 있고 지금 바다에 있다고 말해요. 1991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스쿠버 다이버 마이클 프라우드풋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바하 해안에서 침몰한 잠수함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다이빙을 하는 동안 실수로 호흡 조절기가 망가졌고 산소 비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이클은 수심이 너무 깊어서 수면으로 올라갈 수 없었어요. 폐에 공기가 충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행히도 그는 배 안에서 에어포켓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구조대원들을 기다렸어요. 이틀 동안 그는 완전히 어두운 물속에 있었어요. 그는 성게를 날로 먹고 발견된 냄비에 있던 소량의 일어나세요! 빅토리아 시대의 또 하루가 시작됐어요. 19세기의 전형적인 런던 사람인 다프네를 소개합니다. 그녀와 남편 존은 평범한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이에요. 21세기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그들은 일찍 결혼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22세 이전에 일찍 결혼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집이 그렇게 춥지 않았다면 일어나는 것이 훨씬 쉬웠을 거예요. 다프네와 존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서 석탄 벽난로와 철제 격자가 있는 빅토리아 스타일 중앙난방이 없었어요. 그것을 가진 부유한 계층조차도 벽난로를 잘 켜지 않았어요. 그런 난방은 상당히 비쌌거든요. 그래서 다프네와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이 꽁꽁 얼어붙지 않게 보호해준 유일한 건 낡은 양탄자예요. 네, 맨발로 바닥을 밟고 싶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실내 환기장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빅토리아 시대의 모든 집은 공기가 꽤 탁했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모든 고약한 냄새가 밖으로 나가도록 밤새 창문을 열어두라고 권했습니다. 다프네는 보통 혼자 일어나고 남편은 공장 노동자여서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는 목적을 위해 노커 어퍼의 서비스를 이용해요. 이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거리를 돌아다니며 유리창을 두드립니다. 시계를 대신한 매우 경제적인 대안이죠. 매일 아침 입식 임시 샤워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기 위해 다프네가 필요한 것은 그릇, 개수통, 천조각 그리고 비누예요. 아침 일과를 덜 스트레스 받게 하기 위해 필요한 건 뜨거운 물 한 주전자입니다. 또한 빅토리아 시대의 비누는 차가운 물에서는 거품이 나지 않았어요. 더 쉽고 춥지 않기 위한 요령은 몸을 한 번에 한 부분씩 씻는 거예요. 미용 루틴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물론 네일 살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령 있었다고 해도 노동자 계층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을 리가 없어요. 장밋빛 분홍색 손톱과 부드러운 피부는 게으름의 상징으로 전혀 좋은 게 아니었어요. 반대로 빅토리아 시대의 귀족 여성들은 손톱에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룩이나 울퉁불퉁한 선이 없어야 하고 손톱은 타원형이어야 하며 손톱 색깔은 허용되지 않았어요. 귀족 여성들은 잡티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손에 레몬을 사용하는 반면 다프네와 같은 노동자 계층 여성들은 피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돼지기름을 사용했어요. 다프네와 다른 많은 빅토리아 시대 여성들은 집에서 일했어요. 아니요, 매일 여러 차례 줌콜을 했던 건 아니었지만 바느질을 잘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잠옷을 입은 채 집에서 일할 수 있었어요. 아내와 달리 존은 공장에서 16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데 빅토리아 시대에는 일반적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변호사였다면 일을 덜 했을 거예요.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요. 상류층 신사들은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을 하곤 했습니다. 스마트폰도 없고 택시를 부를 수도 없기 때문에 존은 매일 6km를 걸어서 출퇴근해야 했어요. 택시 대신에 말이 끄는 마차들이 있었지만 서스펜션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었고 좌석이 좁고 불편했습니다. 말이 끄는 옴니버스도 있었지만 말이 갑자기 멈추면 승객들이 쉽게 도로로 내던져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존처럼 아침을 거르거나 가기 전에 급하게 무언가를 집어들고 집을 나서시나요? 그렇다면 빅토리아 시대의 노동자들과 공통점이 있네요. 그들의 아침 식사는 종종 일하는 곳이 얼마나 먼가에 달려 있었어요. 만약 걷기 쉬운 거리라면 가족과 따뜻한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아침 식사는 꽤 빨랐고 변변치 않았어요. 전형적인 노동자 계층의 빅토리아식 아침 식사에 대한 퀴즈를 낼게요. A. 스무디를 곁들인 아보카도 토스트. B. 크루아상과 카푸치노. C. 빵과 거품이 나는 보리로 만든 음료. 네, 빵 아니면 죽이었고 지역에 따라 맥주로 알려진 보리 음료는 힘든 하루를 견디기 위한 필수적인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다고 믿어졌습니다. 보너스로 요리를 할 필요도 없었어요. 빅토리아 시대의 패스트푸드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차를 선호했고 게다가 커피와 코코아도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길에 존에게 마차에서 물이 튀었어요. 그냥 가서 갈아입어야지. 꽃향기 섬유 유연제 냄새가 나는 깨끗한 셔츠를 입어야지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농담이에요. 꽃향기 유연제 같은 건 없었어요. 아내 다프네 또한 세탁기나 유연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빨래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빨래를 싫어했던 주된 이유는 기본적인 절차가 3일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분의 돈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빨래를 시켰어요. 첫 번째 문제는 집에 뜨거운 물이 없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 문제는 빨래를 위해 물을 데울 때마다 집에서 요리를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부엌에 그럴 공간이 없었어요. 빨래는 까다로운 세탁 과정을 거치기 전에 항상 옷에 꿰매야 할 구멍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옷을 물에 담가뒀습니다. 토요일은 전형적으로 빨래를 담가두는 날이었어요. 이 과정은 매우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진흙과 같은 일부 물질은 물에 쉽게 용해될 수 있었지만 다른 물질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유일하게 사용 가능한 얼룩 제거제는 세탁용 소다였어요. 월요일 아침 옷은 흠뻑 젖었고 세탁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옷깃처럼 때가 많은 곳에 비누를 사용하지만 비누는 꽤 비쌌어요. 그 다음에는 빨래통에 넣어 돌리고 짜고 말리기 위해 널었어요. 그러면 화요일에는 다시 그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절차는 면에 적용되며 양모의 경우는 더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코르셋 같은 섬세한 옷을 입고 있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꽉 끼는 코르셋은 빅토리아 시대에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꽉 끼는 코르셋을 정기적으로 입어야만 날씬한 허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여성들은 그것을 패션으로 입지 않았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의사들은 코르셋이 건강한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었고 내부 장기를 올바른 위치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다프네는 코르셋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코르셋을 만들 수 있어요. 빅토리아 시대의 옷의 색깔은 때때로 세탁에 의존했습니다. 중요한 건 흰 옷은 밝은 색의 옷보다 더 잘 끓이고 표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필요하면 쉽게 얼룩을 제거할 수 있는 흰 옷을 입는 경우가 많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진한 색깔을 입었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연한 버전의 빨간색인 분홍색은 강하고 남성적인 색조로 여겨졌고 남자아이들의 색깔이었습니다. 소녀들은 대신 파란색을 선호했어요. 1940년대쯤에 상황이 바뀌었고 분홍색은 소녀들과 연관되기 시작했습니다. 다프네는 종종 분홍색과 파란색 옷을 만들고 다른 재봉사들처럼 일주일에 약 10실링을 벌었어요. 이 돈으로 다프네는 6실링의 일주일 임대료를 쉽게 지불할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음식이나 필요한 것에 쓸 수 있었어요. 1실링이면 일주일 동안 충분한 차를 살 수 있었습니다. 빵 5덩어리도 1실링, 즉 12펜스 정도였어요.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좋은 소식은 1실링이면 약 8kg의 채소를 살 수 있었습니다. 석탄 한 포대도 약 1실링 정도였어요. 이제 왜 다프네와 조니 벽난로가 없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돈을 태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1실링이면 새 옷을 살 수 있었는데 옷이 마차 때문에 물이 튀긴 후에 격렬한 세탁 과정을 견디지 못했을 경우에 말이죠. 편의시설에 대해 알아볼게요. 화장실은 어땠을까요? 영국 최초의 공중화장실은 1851년에 등장했고 그 해에 만국박람회에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화장실에는 보통 S자형 파이프가 있었어요. 그 목적은 냄새를 방지하는 것이었는데 나쁜 냄새가 코에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건강에 위험하다고 여겨. 안녕하세요, 밝은 면 가족 여러분. 저는 최근에 여자친구에게 청혼하기로 마음먹고 보석상에 갔습니다. 반지를 고르는 동안 보석상은 제게 다양한 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중 하나는 왜 왕족들이 루비를 사지 않는가에 대한 전설이었습니다. 매우 흥미로웠어요. 소문에 의하면 영국 군주들은 루비를 불운으로 여긴다고 해요. 하지만 어디서 그런 믿음이 시작됐고 언제 그런 미신이 처음 시작됐을까요? 아무도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빅토리아 여왕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이 19세기 군주는 화려한 붉은 원석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엘리자베스 2세의 고조 할머니 빅토리아는 특히 패션 트렌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유행 선도자였던 여왕이 하는 일은 거의 즉시 의무사항이 됐죠. 그 증거로 하얀 세틴 웨딩드레스가 1840년 빅토리아 여왕이 엘버트 왕자와 결혼한 후에야 대유행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전에 신부들은 다양한 색깔의 드레스를 입었어요. 불행으로 여겨진 유일한 색은 기대하세요. 바로 흰색이었습니다. 빅토리아가 상황을 바꾸기 전에 흰색은 불행과 관련이 있었어요. 인도와 같은 몇몇 문화권에서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왕이 한때 불운한 것으로 여겨지던 것을 오래 지속되는 결혼 풍습으로 순식간에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루비와 관련해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빅토리아는 결혼식 때 루비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를 착용했어요. 그런데 왜 여왕은 루비를 싫어하게 됐을까요? 그저 개인적인 취향이었을까요? 아니면 고대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함께 살펴보죠. 빅토리아 여왕의 어머니는 딸의 결혼을 축하하며 루비 페루어라고 알려진 것을 선물했습니다. 페루어는 귀걸이와 목걸이와 같이 왕족들이 함께 착용하는 보석 세트예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루비가 가득했어요. 그것을 물려주기 전에 빅토리아는 많은 행사에서 세트의 일부였던 작은 왕관을 착용했어요. 루비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던 그녀의 남편이 결혼식 날에 루비를 금지시켰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소문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왜냐하면 빅토리아의 약혼 반지가 작은 루비, 다이아몬드, 에메랄드로 만들어진 작은 뱀 모양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많은 전통을 시작하긴 했지만
루비가 불운하다는 생각은 그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국 왕족들이 루비를 피했을까요? 왜냐하면 빨간 보석과 관련된 불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루비 약혼 반지 후의 한 결혼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련을 견뎌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의 여동생인 마가렛 공주와 여왕의 아들 앤드류와 결혼했었던 요크 공작 부인 사라를 보세요. 둘 다 루비 약혼 반지가 있었고 결혼 생활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메리 왕비가 루비 약혼 반지를 받자마자 신랑이 독감으로 쓰러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아직 미신에 너무 빠져들지 마세요. 메리가 루비는 물론 약혼 반지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으니까요. 그녀의 어머니이자 빅토리아 여왕의 사촌인 메리 애들레이드 공주는 루비 반지를 받았습니다. 결혼이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메리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한 구원자에게 만족한 경우였어요. 서사시적인 사랑 이야기는 아니었죠. 루비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손가락에 루비를 낀 다른 불행한 신부들을 살펴볼까요? 영국 왕실에서 불운한 결혼의 예를 찾는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헨리 8세입니다. 헨리의 6명의 아내 중 2명은 루비를 착용했던 것 같아요. 클리브즈의 앤은 헨리가 그녀와 결혼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초상화에서 에메랄드와 루비처럼 보이는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진짜 앤은 초상화보다 덜 매력적이었고 그래서 헨리는 다음에 그들의 결혼을 무효하라고 명령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헨리의 다른 아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때 오히려 그 루비 반지는 앤에게 행운의 반지였던 것 같습니다. 루비 반지를 꼈던 두 번째 아내 하워드의 캐서린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어요. 이건 그 이론을 반증하는 셈이네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약혼 반지에 있는 많은 보석은 왕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놀랄 것도 없이 왕실은 보석으로 만든 온갖 종류의 머리 장식품을 가지고 있어요. 앙증맞은 작은 왕관, 더 작은 티아라,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원석 루비, 블랙 프린스 루비가 달린 왕관이 있었어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본 적은 있을 거예요. 영국의 왕이나 여왕이 머리에 털모자처럼 생긴 큰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요. 임페리얼 스테이트 크라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어렸을 때 왕관을 그렇게 그린 이유는 이 왕관 때문일 거예요. 가운데 빨간색의 거대한 보석이 박혀있는 왕관 말이에요. 그 거대한 보석은 바로 루비예요. 네, 정말 큽니다. 길이가 5cm가 넘고 170캐럿이에요. 골프공 무게에 가까운 무게인데 원석이 아니라면 그렇게 큰 물건은 아니겠죠. 가장 유명하고 역사적인 루비는 정확히 말해서 루비가 아닙니다. 스피넬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기술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보석은 14세기 우드스톡의 에드워드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그는 검은 갑옷과 방패를 착용했기 때문에 블랙 프린스라는 별명으로 불렸어요. 에드워드는 또 다른 왕인 잔혹왕 돈 페드로의 영토에서 문제를 처리하도록 도운 대가로 그 루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가 그것을 손에 넣기 전에 그 거대한 보석엔 이미 신비롭고 찜찜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루비가 돈 페드로가 그것을 빼앗은 그라나다 왕자에 의해 저주받았다고 믿습니다. 돈 페드로가 에드워드에게 루비를 주기 전에 또 저주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잔혹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큰 보석을 순순히 줬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블랙 프린스 루비가 왕실의 행운이나 불운을 가져왔을까요? 누구한테 물어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헨리 5세는 1415년 프랑스에서 싸울 때 블랙 프린스 루비로 장식된 헬멧을 썼습니다. 어느 날 그는 머리를 세게 얻어맞았어요. 설상가상으로 멋진 헬멧을 거의 잃어버릴 뻔했죠. 운이 나빴어요.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헬멧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루비도요. 그러니까 행운이었어요. 리차드 3세는 중세의 끝을 향하던 1485년 보스워스 전투에서 헨리 튜더와 싸울 때 블랙 프린스 루비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리차드는 운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요. 네, 이 사실로 보면 루비가 운이 나빴죠. 하지만 그건 소문일 뿐이에요. 리차드는 루비를 착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 루비는 현재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왕관 중 하나의 정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많은 왕실의 약혼 반지들은 이전의 왕관을 장식했던 보석으로 만들어집니다. 만약 왕스자비 후보가 사랑에 빠진 왕자에게 크고 빛나는 루비,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큰 것 블랙 프린스 루비를 갖고 싶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세요.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었다면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왕족과 결혼하는 경향이 있는 왕족의 경우 그런 요청에 대한 거부는 심지어 주요 분쟁을 일으켰을 수도 있어요. 그저 신화를 구면해서 그런 일 자체를 아예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왕은 사랑에 빠진 아들에게 말할 거예요. 왕수자비 후보가 루비를 원하는 것을 알고 나도 주고 싶지만 내가 저주에 대해 말하지 않았나? 오, 정말 끔찍해. 정말 그녀를 사랑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절대 그 루비를 못 만지게 해야 한다.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유행이 그냥 바뀐 걸까요? 루비가 인기를 잃고 다이아몬드가 인기를 얻었는데 그 변화는 의도적인 것이었어요. 현재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약혼의 보석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었어요. 1940년 이전엔 예비 신부들 중 약 10%만이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를 받았습니다. 뭐가 달라진 거죠? 전문가들은 다이아몬드를 사랑과 연결시킨 드비어스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상의 광고 캠페인을 지적합니다.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하지만 미신을 믿는 왕족은 증거가 있다고 맹세할 거예요. 루비가 짧은 결혼을 의미한다면 다이아몬드는 영원합니다. 카밀라와 찰스의 15년간의 결혼, 소피와 에드워드는 20년 동안 잘 살고 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 본인도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를 가지고 있었고 필립 왕자와 7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했어요. 역사일 수도 있고 새로운 유행 때문일지도 몰라요. 왜 영국 왕실이 루비를 피하려고 하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